오늘 아침 두 개의 서로 다른 대륙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나는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중국에서는 시진핑의 가장 신뢰받던 군부 실세가 하루아침에 실각했고, 동시에 미국의 핵심 항모 타격단이 인도태평양을 떠나 중동으로 향하고 있다. 이 두 사건은 각각 독립적으로 보면 단순한 정치적 숙청과 군사 재배치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을 함께 놓고 보면 지난 수십 년간 한반도 안보를 떠받쳐온 구조적 가정들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런 변화들이 서로 연관성 없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페어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편 과정에서 나타나는 동시적 증상들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국제 질서의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다. 장유시아라는 인물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76세의 베테랑 장군이 지난 주말 갑작스럽게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소식은 중국 군부 체계 전체를 뒤흔들었다. 장유시아는 단순한 고위장성이 아니었다. 그는 시진핑의 아버지 세대와 함께 싸운 혁명 원로의 아들이었고 1979년 중월 전쟁에서 직접 전투를 지휘한 몇 안 되는 실전 경험자였다. 무엇보다 시진핑이 개인적으로 신뢰하여 2022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라는 군부 2인자 자리에 앉힌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규율 위반과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것은 중국 군부 내에서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장유시아의 실각은 단순한 개인의 몰락이 아니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 내에서 혁명 원로 가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완전히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다. 과거 중국 정치는 혁명 1세대의 자녀들, 소위 태자당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들은 당과 군부에서 일종의 정치적 보험 역할을 해왔는데 시진핑 역시 이런 배경 출신이다. 하지만 장유시아의 재건은 시진핑이 이제 자신만의 독립적인 권력 기반을 구축했으며 더 이상 혁명 원로들의 정당성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중국의 군사적 의사결정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중국 군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고 시진핑이 주석을 맡고 있다. 그 아래 두 명의 부주석이 있었는데 작년 10월 허웨이둥이 숙청된 후 장유시아가 사실상 유일한 군부 실세였다. 이제 그마저 제거되면서 시진핑 아래 군복을 입은 인물은 장성민 한 명뿐이다. 장성민은 지난 10월에야 중앙군사위원회에 들어온 인물로 군사전략보다는 기율 관리를 담당해온 관료다. 즉 현재 중국 군부의 최고지휘부에는 실질적인 군사 전문성을 가진 인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장유시아와 함께 류전리라는 또 다른 핵심 인물도 동시에 조사 대상이 되었다. 류전리는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참모장으로 실제 작전 계획을 담당하는 인물이었다. 이 두 사람의 동시 제거는 중국 군부의 작전 계획 수립과 실행 능력에 심각한 공백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대만 침공과 같은 복합적인 군사 작전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경험과 전문성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시진핑은 왜 이 시점에 자신의 가장 믿을 만한 군부 동맹을 제거했을까? 공식적으로는 부패 척결이라고 하지만 장유시아의 경우 핵 기밀 유출과 관련된 보안 위반 혐의가 제기되었다는 보도도 있다. 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대만 침공 시점을 둘러싼 의견 충돌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장유시아는 실전 경험자로서 중국군이 대만 침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반면 시진핑은 정치적 이유로 더 빠른 시점의 군사 행동을 원했을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다. 이것은 중국 군부 내에서 정치적 충성도와 군사적 전문성 사이의 근본적인 긴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진핑은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군부를 원하지만 동시에 실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 두 요구사항이 항상 양립하는 것은 아니다. 전문적 판단에 따라 정치적 결정에 반대하는 군인들을 제거하다 보면 결국 전문성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지금 중국 군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동시에 지구 반대편에서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USS 아브라함 링컨 항모타격단이 인도태평양에서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항모타격단은 원래 중국을 견제하고 대만 해협의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란 내 시위 확산과 미군 자산에 대한 위협 증가로 인해 급히 중동으로 재배치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전력 재배치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미국의 글로벌 전략 자원이 한정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미군의 항모타격단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상 전력이지만 동시에 여러 곳에 배치할 수 없다는 물리적 제약이 있다. 현재 미국은 11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중 실제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은 3, 4척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정비, 훈련 또는 기지 이동 중이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 중동으로 이동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해상 전력에는 공백이 생겼다. 물론 일본에 기지를 둔 USS 조지 워싱턴이 여전히 있지만 이 한 척으로는 남중국해에서 대만 해협까지의 광범위한 해역을 모두 커버하기 어렵다. 이러한 전력 재배치는 미국이 직면한 더 큰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바로 전략적 과부하 상태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동시에 대응해야 할 위협과 책임의 범위도 그만큼 넓어졌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축출 작전에 상당한 자원을 투입한 직후 이란 위기가 터지면서 중동에 추가 전력을 파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이 더 이상 과거처럼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중국 군부가 내부 혼란에 빠진 바로 이 시점에 미국의 핵심 억제 자산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계산된 움직임일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 군부의 혼란은 당분간 대만 침공 가능성을 낮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인도태평양의 전력을 줄이고 중동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에는 중대한 위험이 따른다. 중국 군부의 혼란이 반드시 대외 공격성의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시진핑에 의해 새로 임명되는 군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충성도를 증명하기 위해 더욱 공격적인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장유시아와 같은 신중한 실무진이 제거된 상황에서는 정치적 올바름이 군사적 합리성을 압도할 위험이 있다. 이것은 예측 가능하고 계산된 위협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한반도 안보 구조를 떠받쳐온 두 가지 핵심 가정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 첫째는 중국의 예측 가능한 행동이고 둘째는 미국의 지속적인 전력 투사 능력이다. 이 두 가정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중국의 예측 가능성부터 보자. 지금까지 중국은 한반도에서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행위자였다. 북한의 완전한 붕괴도 남북한의 급속한 통일도 원하지 않았다. 대신 적당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이러한 접근법은 중국 내부의 안정된 의사결정 구조에 기반해 있었다. 당 지도부와 군부 사이에 기본적인 합의가 있었고 대외 정책에서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조정을 선호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시진핑이 군부 내 모든 잠재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면서 중국의 대외 정책은 한 사람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 이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높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예측 불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킨다. 시진핑 개인의 정치적 필요나 심리적 상태가 곧바로 대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만 문제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다른 곳으로 전가하려는 유혹이 생길 수 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중국은 북한을 통제 가능한 완충지대로 활용해왔다. 북한의 핵 개발은 견제하되 체제 자체는 보존하려고 했다. 하지만 중국 군부의 혼란과 대만 압박이 커지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접근법도 달라질 수 있다. 더 직접적이고 개입적인 방식으로 북한을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대만에서의 압박을 분산시키기 위해 한반도에서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할 수도 있다. 미국의 전력 투사 능력 측면에서도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아브라함 링컨의 중동 배치는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미국이 직면한 근본적인 딜레마를 보여준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지역에서 동시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인도태평양에서는 중국, 중동에서는 이란, 유럽에서는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해야 한다. 하지만 물리적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제약은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 한미동맹의 핵심은 미국의 확장 억제 제공이었다. 즉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면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보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억제의 기초였다. 하지만 미국의 전략 자원이 여러 지역에 분산되면서
이러한 확장 억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중동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자원 배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이러한 변화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을 것이다. 중국 군부의 혼란과 미국 전력의 분산은 북한에게 일종의 기회 창구를 열어줄 수 있다. 물론 북한이 즉시 대규모 도발을 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점진적이고 계산된 도발을 통해 기존 균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정하려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예를 들어 핵실험, 재개, 장거리 미사일 시험 또는 NLL 침범과 같은 행동을 통해 새로운 기정사실을 만들어갈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북한의 전략 계산에서 중국 요인의 변화다. 지금까지 북한은 중국의 묵인 또는 용인 범위 내에서 행동해왔다. 중국이 허용하지 않는 수준의 도발은 자제하면서도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는 미묘한 균형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중국 군부의 혼란으로 인해 이런 세밀한 조율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의 반응을 예측하기 어려워진 만큼 더 대담한 행동을 시도할 여지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미국의 관심이 중동에 집중된 상황에서 한반도에서의 도발 비용도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계산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에 미치는 영향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안보는 미국의,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면서 양쪽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다. 하지만 중국의 예측 불가능성이 증가하고 미국의 전력 투사 능력에 제약이 생기면서 이러한 균형 전략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은 이제 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수 있다. 중국의 압력이 증가하면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생기지만 동시에 미국의 대응 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커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자체적인 억제 능력을 강화하거나 다른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지도 모른다. 일본과의 협력 확대, 호주나 인도와 같은 중경국들과의 파트너십 강화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전략적 다각화는 결코 단순한 과정이 아니다. 각 파트너국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의 협력 확대는 역사 문제와 국내 정치적 반발을 고려해야 하고 인도나 호주와의 파트너십 강화는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안보 협력의 확대가 경제적 보복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것은 한국이 직면한 근본적인 딜레마를 보여준다. 안보적 필요와 경제적 현실 사이의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이러한 변화들이 모두 영구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 군부의 현재 혼란은 일시적일 수 있고 미국의 중동 집중도 이러한 위기가 해결되면 다시 조정될 수 있다. 따라서 너무 성급한 전략 변화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의 유동성을 인정하면서도 변화에 대비한 준비를 해두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표는 무엇인가? 첫째는 중국의 새로운 군부 지도부 구성과 그들의 초기 행동이다. 시진핑이 장유시하의 후임으로 누구를 임명하고 그 인물이 어떤 배경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국의 향후 군사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만약 극도로 충성적이지만 경험이 부족한 인물들로 군부 지도부가 구성된다면 중국의 대외 정책에서 예측 불가능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둘째는 미국의 전략 자원 배분 패턴이다. 아브라함 링컨의 중동 배치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고 그 사이 인도태평양에 어떤 대체 전력이 투입되는지를 봐야 한다. 만약 중동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미국이 인도태평양보다 중동을 우선시하는 패턴이 고착화된다면 이는 영내 세력 균형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셋째는 북한의 반응이다. 북한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가 중요하다. 만약 북한이 기회 창구가 열렸다고 판단하여 점진적인 도발을 시작한다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 반대로 중국의 혼란을 보며 신중한 자세를 유지한다면 현상 유지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지정학적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이런 구조적 변화가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어났다면 이제는 몇 주 또는 몇 달 만에 판세가 뒤바뀔 수 있다.
장유시아의 실각에서 아브라함 링컨의 재배치까지 모든 것이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현대 국제정치의 새로운 특징이다. 정보의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각국 지도자들의 의사결정 사이클이 단축되면서 작은 변화도 빠르게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다. 중국에서 일어난 군부 숙청이 며칠 만에 미국의 군사 배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다시 한반도 정세에 파급 효과를 미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전통적인 전략 계획 방식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 더 유연하고 적응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변화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중국 군부의 혼란은 단기적으로 대만 해협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고 그 여유를 활용해 한국은 자체적인 역량 강화에 집중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미국의 전력 분산도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과도한 대외 의존에서 벗어나 자주적 안보 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기존 질서의 종료가 아니라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중국은 내부 통합을 통해 새로운 군사 지도부를 구축할 것이고 미국은 제한된 자원으로 글로벌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것이다. 북한은 변화된 환경에서 자신의 위치를 재정립하려 할 것이고 한국은 그 모든 변화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급한 판단을 피하는 것이다. 현재의 변화가 모두 영구적이라고 가정하거나 반대로 모든 것이 곧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한 준비를 해두는 것이 현명한 접근법이다. 지정학적 격변의 시대에 생존하는 방법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면서도 핵심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구조적 변화가 단순히 외부에서 주어지는 조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도 이 변화 과정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변화에 단순히 적응하는 것을 넘어서 변화의 방향을 자국에게 유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것이 바로 중경욱 외교의 진정한 의미이고 격변의 시대에 한국이 추구해야 할 전략적 방향이다.